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성인간호학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인간호학은 문제가 70문항 출제되고 있어서 각 회차당 원대에서 7대까지 각 회차당 70문제 출제되어 있고요. 이 70문제 전체를 다 같이 풀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 70문제 전체를 다 풀어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꼭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각 1번부터 70문제까지 풀어보셔야 하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요건 내가 덜 이해가 되어 있네. 요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네 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무난하게 도와드리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발맞추어 가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내 공부를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꼭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것이 되고 시험장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원데이 문제의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니다. 원데이 문제 1번에는 대상포진으로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상포진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대상포진이 잘 나왔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대상포진을 물어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 대상포진 원인균이 뭐야? 대상포진은 언제 잘생긴대? 대상포진의 특징은 뭐야? 대상포진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어볼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시죠. 지문을 1번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죠. 그래서 쓸 수는 있어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고요. 신경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약제는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든지 간에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왜 그래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경과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경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단기간 사용합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래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에게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게 이 대상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들은 개인위생도 중요하지만 저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수포를 형성해요. 이 대상포진의 상처의 특징은 수포를 형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아니에요. 대칭성이 아니라 말단 신경절을 따라서 일직성으로 선형으로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배열된 수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가 더 정확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적 아니고 일직성 또는 선형 또는 말초 감각신경을 따른 신경절을 따라서 분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4번에 세균성 감염으로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세균성 감염 아니고요.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병소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습하게 유지해야 되죠. 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효용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피 형성과 치유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포를 제공해서. 그리고 이 자극과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스포 제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5번에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이 저하됐을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 접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간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떤 누구에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나
또는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환자들을 말할까? 노인이나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 포함이고요. 장기식이나 골수이식 등 면역이 결핍된 환자들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교육 내용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또 뭐도 물어볼 수 있냐면 대상포진 후 합병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 발생 후에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 아문 자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고요. 약 10%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감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안구의 손상, 망막의 손상 이런 것들도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합병증도 달라질 수가 있다. 2번 40세 남자가 복부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로 돌아왔다. 환자의 상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사전 결과는 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 후 간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디를 거쳐서 회복실을 거쳐서 병실로 돌아왔죠. 수술 후기 간호에 해당이 되어 병동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했다, 병동으로 이동했다.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호흡기계 사정이에요. 호흡기계를 사정하겠다라고 하면 바이탈 사인 체크하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요. 호흡기 합병증을 사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시켜 주죠. 체위를 어떻게? 자이나 반자이 취해주고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라고 교육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당 5회에서 10회 정도의 심호흡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당 10회 이상의 기침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피로메터라고 스피로메터, 강화폐 활량계 이런 것들을 불게 할 수 있죠. 요 두 번째 순환기계. 순환기계도 사정해야 돼요. 순환기계를 사정해서 순환기계를 사정하는 이유는 일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순환기 합병증으로 주로 발생하는 게 뭐야? 부정맥, 고혈압, 저혈압,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혈전성 정맥음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하시고 다리 상승시켜 주시고 조기 이상하시고 수분 공급하시고 압력 스타킹, 탄력 스타킹 이런 것들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용량의 헤파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혈전성 정맥염이 이미 발생했어 라고 하면 다리 운동 할까 안 할까? 다리 운동 안 해요. 그죠? 절대 안정하시고 마사지 하면 안 되죠. 온스포 적용할 수 있고요. 항응고제 투여해야겠죠. 세 번째 뭐 해요? 아이오 체크예요. 아이오 체크하고요. 수분과 전해질에 대한 균형. 전해질 균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균형한지 이런 것들 살펴야겠죠. 5번에 상처 치유. 상처 치유를 위해서 상처 부위를 관찰해야겠죠. 그래서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 징후를 관찰하고 상처 파열과 장기의 돌출을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 영양 공급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양 공급이다라고 하면 상처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양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고단백질식이, 고비타민식이 제공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소화기계도 봐야겠죠. 소화기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심과 구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심, 구토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구토를 했다라고 하면 측유를 취해서 흡인을 예방하셔야 되는 거죠. 복부 수술의 경우 장음을 주기적으로 사정해야 돼요. 장음을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이유는 뭐냐? 복부 팽만이나 장패색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음을 주기적으로 촉진해야 하고요. 배액의 양, 색깔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배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술하고 나서 약 12시간 동안은 혈액이 섞인 배액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 24시간이 지나고 나서까지 혈액이 섞인 배액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출혈이 되고 있네. 위험하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부 수술을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건 뭐냐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복부
족부 수술에다가만 맞추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문을 좀 읽어봐요. 체온이 37.6이야. 약간 미열이 나긴 하지만 열이 난다고는 할 수가 없고 얘는 지켜보면 되죠. 지켜봐요. 이것도 일단 중요한 문제. 맥박 80회분 정상이죠. 이거는 오케이네. 볼 필요 없어. 수술 부위의 장액, 혈액성, 맥. 이것도 조금 관찰해야겠다. 더 지속적으로 혈액성이 나오면 이건 보고의 대상이 되겠네. 그런데 지금 병실로 돌아왔으니까 12시간은 지나지 않았겠네 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죠. 소변량 20cc. 이거 이상한데? 소변량은 시간당 30cc 이하라고 하면 핍류의 상태고 신장 기능이 손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신 순환에 문제가 있네 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즉시 보고의 대상이겠다예요. 그래서 강한 통증으로 호소하고 있다. 통증도 컨트롤 해줘야 하겠지만 여기 이 지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체적인 순환량이 부족한 신장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20대 여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응급실에 방문했어요. 동맥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pH가 7.31, PaO2 90 이상. 얘는 정상. 오케이. PaCO2 50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ABJ 분석 결과는 정상 범위, 참고 범위를 모두 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HCO3도 25. 일단 볼까요? 그러면 pH는 정상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7.35에서 7.4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7.35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증이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7.45보다 커지면 뭐라고? 알칼리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PaO2 80ml Hg 이상이면 정상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PCO2는 조금 쉽게 외우자. 35에서 45, 35에서 45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HCO3 22에서 26mm 이큐발란트를 정상이라고 해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pH가 지금 7.35보다 숫자가 작아졌네? 그럼 뭐예요? 산증이네. 일단 이 환자는 산증이에요. 그런데 대사성 산증이냐 호흡성 산증이냐를 봐야겠죠. 대사성이다라고 하면 HCO3를 봐야 하고 호흡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PaCO2를 봐야 돼요. PaCO2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정상이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호흡이 잘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멀쩡한데 설사, 지속적인 설사나 뭐 구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액에 너무 많은 상실, 수소이온의 배출, 중탄산이온의 생성이 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HCO3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PaCO2가 얼마예요? 지금 52죠. 그러면 35에서 45까지를 정상이라고 했는데 50이라고 했네. 많이 쌓여있네. 호흡을 못하는구나. 호흡을 내뱉지 못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내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강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도가 폐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호흡근이 약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과잉 생성과 축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호흡과 관련된 이산화탄소의 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50이었으니까 뭐였어? 호흡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호흡성 산증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HCO3는 22에서 26까지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25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정상이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정답은 호흡성 산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꼭꼭 나와요. ABJ 분석 결과는 무조건 정확한 참고 범위를 기억하시고 호흡성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 대사성 산증인지 대사성 알칼리증인지 여기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각각 그러면 호흡성 산증일 때 보상기전은 뭐야? 보상기전은 여기서 호흡성 산증,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산증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에서? 신장에서 중탄산염을 덜 생산해내는 게 보상기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변으로 수소이온을 배출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염소의 배출도 증가시키겠죠. 이런 것들이 보상기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단 기준, 원인, 증상,
보상 기전까지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에서는 호흡성 산증이니까 어떤 것도 시켜야 될까? 우리가 과다 환기도 좀 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호흡성 산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호흡 곤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과다환기나 두통,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두통 생기고요. 흐린 시야, 빈맥, 기면, 졸림 이런 것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CO2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할 때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하고 산소를 투약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졸린 증상. 환자들이 자꾸 꾸벅꾸벅 졸죠.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증상 생길 수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의식 저하, 부정맥, 고칼륨, 고칼슘혈증 생길 수 있는 게 호흡성 산증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방코마이신 내성장알균 VRE요. VRE 환자의 감염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VRE라고 하는 것은 균 감염이에요. 이 균 감염이 어떻게 될까? 세균 감염이니까 직접 접촉이나 오물이나 뭐 우리 의료진들이 VRE 있는 환자를 만지고 그 손으로 다른 환자를 만졌을 때 옮겨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 접촉 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접촉 감염에 해당하는 게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VRE 들 수가 있고요. VRE 들 수가 있고요. MRSA 들 수가 있고요. MRSA, MRPA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타바이러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콜레라, 패스트,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접촉 감염에 해당한다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주냐? 접촉 감염이니까 접촉을 할 때 우리를 프로텍트 할 게 필요하죠. 프로텍트 한다라고 하면 뭘로 할까? 접촉이니까 장갑하고 뭐 써야 될까요? 이거 가운 입어야겠죠. 장갑 끼고 가운 입고 필요하다면 쉴드도 해야겠죠. 페이스 쉴드 해야 되겠고 마스크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안 필요한 건 이게 바이럴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장갑 착용과 가운의 착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장갑을 VR이 있는 환자를 만졌어. 그러면 이 다른 환자를 만지기 전에 무조건 장갑을 벗고 손 씻고 다시 장갑을 껴야 하겠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장갑하고 가운 착용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장갑과 가운 착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헤파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공기주의, 비말주의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 음압병실도 마찬가지죠. 세 개 다 뭐에 해당한다? 공기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글과 모자 착용, 고글도 착용할 수 있고 모자도 착용할 수 있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주의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비말주의에도 착용할 수가 있고요. 접촉에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6번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의식 수준 사정 결과로 옳은 건 뭐냐? 우리가 의식 수준을 사정한다 라고 하면 알러트하냐 코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러트하긴 한데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꾸 졸려하는 행동, 자꾸 자려고 해. 드로우즈하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약간 뭐 TPP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네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컨퓨즈하다, 컨퓨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컨퓨즈한 걸 지나서 계속적인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이를테면 계속적인 강한 자극이다 라고 하는 거 큰 소리나 밝은 광선, 자극의 반응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약한 반응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통증을 주면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 스투퍼, 혼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보다 더 심해지면 의식이 더 떨어지면 자발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고 고통스러운 통증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미코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혼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태를 지나가면 우리 뭐라고 해? 아무 반응이 없는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게 코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이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강한 자극에 해당이 되겠죠. 밝은 빛이나 강한 통증,
밝은 광선, 큰 소리 이런 것들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피하려고 한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스투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투퍼 어디? 혼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와 한글을 모두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알러트하다, 명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드로지, 기면이에요. 기면 또는 졸린 상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컨퓨즈하다. 자꾸 착각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고 있는 상태, 착란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네. 스투퍼 안에 혼미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미코마 뭐라고? 반혼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수, 이렇게 한글로도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환자가 맥박과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없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뭐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는데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대요. 그럼 뭐해? 가장 먼저 CPR 시행해야겠죠. CPR에서 우리가 에어웨이를 먼저 유지해요. 가슴 압박을 먼저 해요. 그죠? 가슴 압박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슴 압박 실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CPR이다라고 하면 환자가 호흡도 없고 맥박이 촉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또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가슴 압박 분당 몇 회? 100에서 120회 정도 시행하고 5cm 깊이로 시행하고 있죠. 기도 유지합니다. 기도 유지와 가슴 압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가슴 압박 30번에 호흡 2번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CPR을 진행하는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간에 무조건 30대 2의 규칙적 30대 2를 지켜가면서 CPR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2번 위절제수로 혈색소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요. 혈색소 수치가 8.3이고 헤마토크릿이 25%이고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환자의 간호중재로 가장 옳은 건 뭐냐? 그럼 우리가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 얼마인지 헤마토크릿의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어야겠죠. 알고 계셔야겠죠. 혈색소 수치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서 얼마를 정상이라고 한다? 14에서 18을 정상이라고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약간 낮게 측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에서 15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마토크릿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같은 경우에 헤마토크릿은 얼마에서 얼마? 40에서 54까지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여성들은 이보다 약간 낮아요. 37에서 47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혈색소 수치도 떨어져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져 있고요. 헤마토크릿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라는 검사 결과. 이거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적혈구가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악성 빈혈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혈은 맞는데 언제 후에 발생했대요? 위절제술 후에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위절제술 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위 벽세포에서 나오는 내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는구나.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을까? 악성 빈혈이 생겼구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빈혈을 악성 빈혈이라고 했으니 비타민 B12를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타민 B12를 먹일까? 아니면 근육주사할까? 먹일 수 있어. 먹일 수 있는데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위절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위를 이미 절제해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내인자가 이미 없는 거예요. 내인자와 비타민 B12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타민 B12를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근육주사 해줘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 비타민 B12를 근육주사해야 됨을 알려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요거 외에도 철분제도 비타민C도
수혈을 하는 것도 시금치 간 견과류 섭취를 권장하는 것도 고영양식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돼요. 물론 도움이 되긴 되지만 여기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성 빈혈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철분제와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한다. 어디에 해당하냐? 구체적으로 철분 결핍성 빈혈에 해당이 되고요. 수혈하는 것은 모든 빈혈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수혈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죠. 4번이나 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철분 결핍성 빈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이요. 소화성 궤양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사전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예상되는 합병증은 뭐냐? 구토와 실신, 복통과 함께 나무 판자처럼 단단한 복부, 오른쪽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 복부 청진 시 장음수실 쇼크가 발생했다. 아, 소화성 궤양.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십이지장 궤양이냐? 십이지장 궤양이냐 위궤양이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십이지장 궤양과 위궤양, 식도궤양까지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성 궤양 중에서 어디가 가장 흔히 발생하냐라고 물어보면 십이지장 궤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궤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합병증의 대표적으로 천공 얘기할 수 있고요. 천공, 복막염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멍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궤양 자리가. 그래서 이 천공이 생겼을 때는 보기에서 나와져 있는 이런 증상 외에도 어떤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냐면 얕고 빠른 호흡, 빈맥, 반동, 압통 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천공이에요. 천공이 나타나면 즉시 뭐 해야 되냐면 MP하고 즉시 수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즉시 천공된 부위에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천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2번. 간경화증 환자에게 복수천자 시행 후에 알부민을 투여하는 목적은 뭐냐? 알부민이라고 하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에요.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질삼투압은 조직에서 일단 이 복수천자라고 하는 것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말고 복수천자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복수천자는 배 안에 물이 찬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간경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간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 문맥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도와야 되는데 이 문맥 혈관계의 폐색으로 축부순환이 일어나면서 문맥성 고혈압이 생겨요. 그러므로 인해서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복부 정맥이 팽윤이 되는 거고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질삼투압의 감소로 인해서 또한 교질삼투압 감소 플러스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거 배에 물이 차는 거죠. 조직액이 차 있는 건데요. 이 조직액이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이 조직액이 고이게 되는 게 복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라고 하는 애는 이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애라서 조직액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혈액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알부민인데 간경화 환자들은 알부민의 생성이 안 되고 알부민 수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복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복수를 빼고 나서 알부민을 투여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키려고요. 우리가 복수를 빠른 시간에 빼내면 이 우리 몸은 없어진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액이 없으니까 조직 쪽으로 혈액 안에 있는 물들이 어디로 이동해? 이 배 안으로 다시 이동하려 복수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때 알부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혈액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교질삼투압을 증가시키는 게 알부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던 얘기 마저 하면요.
문맥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맥성 고혈압은 왜 생긴다고?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 축부순환에 의해서 복수가 생기고요. 복수뿐만 아니라 뭐도 생길 수 있냐면 축부순환으로 인해서 식도정맥류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비장도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장이 비대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냐면 빈혈 생길 수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암모니아를 배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성뇌병증, 간성뇌병증을 간성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성혼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암모니아의 배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성혼수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간성혼수가 생기면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억력이나 주의력, 집중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혼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수면장애, 기미염, 자세고정 불능, 호흡시 악취, 심한 창난, 혼수, 경직, 과다 굴곡, 퍼덕이기, 진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간성뇌병증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수천자 후에 알부민을 투여하는 건 결국 뭐다? 복수가 왜 생긴다? 교질 삼투압. 교질 삼투압의 감소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부민은 이 교질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혈액 안에 수분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알부민을 투여하는 목적은 교질 삼투압의 증가, 간 문맥의 교질 삼투압 증가다. 간 문맥의 교질 삼투압 증가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액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혈액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까요? 25번. 운동증이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나타난 흉통이 명치에서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방사되고 그래서 내원했대요. 통증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약물은 뭐냐? 운동 중이나 계단을 할 때, 무리한 심장에 부담을 줄 때, 그러니까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상황일 때 흉통이 생겨요. 명치에서 시작해서 어깨 쪽으로 방사된다.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협심증이겠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허혈성 심질환, 관성동맥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관상동맥의 일시적인 차단,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차단으로 인해서 혈액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부족한 혈액으로 인해서 허혈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근경색이거나 하나는 뭐예요? 엔자이나 협심증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에서 MI라고 하는 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관상동맥, 혈관이 완전히 폐색된 거예요. 완전히 폐색이 돼서 심근에 괴사를 일으키는 거, 허혈을 넘어서 괴사까지 진행되는 것이 심근경색이고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 차단으로 인해서 허열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허열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흉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흉통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심근경색이냐 협심증이냐로 좀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흉통의 양상은 똑같아. 목을 조이는 듯한 누가 지그시 누르는 듯한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히는 증상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 흉통이 나타나고 명치 끝에도 나타나서 어깨 쪽으로 방사되고 등 쪽으로 방사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요.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협심증도 불안정형 협심증이냐 안정형 협심증이냐 이형성 협심증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심장에 무리한 일을 했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격한 육체 활동, 무리한 심근 요구량이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상황일 때 협심증에서 흉통이 나타난다.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다 다르다 했어요. 이형성이나 불안정성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심근경색은 거기에서 완전히 폐색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 구분해 보자면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흉통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흉통은 보통 5분 이내에 subside돼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언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 흉통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보다는 협심증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둘 다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통증의 지속 시간도 없고 완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이 허혈성 심질환에 발생하는 흉통에 제일 먼저 투약해 보는 약이 NIG,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염제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든지 협심증 환자든지 간에 흉통을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 NIG를 설화 투여해보죠. 서브링걸 설화 투여로 해보고 설화 투여를 해봤는데 흉통이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에게도 NIG를 먼저 투여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면 몰핀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몰핀을 IV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투여해 볼 수 있는 약은 질산염제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약들은 다 해당이 안 돼요. 만약에 환자가 심장이 멎었어, 심박동수가 없다라고 하면 에피네프린 투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혈압까지 같이 떨어졌다. 혈관 수축제를 써서 혈압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뇨제 어떤 약이에요? 소변 양을 아주 간단하게 소변 양을 늘리는 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강심장은 심장의 박출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심장의 수축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1회 박출량을 증가시켜주는 약이 강심제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주로 언제 쓰겠다? 신부 전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정리만 되더라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28번이요. 코마딘을 투여하고 있는 50세 환자에게 비출혈과 점성출혈이 나타날 때 간호중재는 뭐냐예요. 코마딘은 어떤 약이다? 항응고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응고제 기본적으로 헤파린과 와파린 얘기할 수 있고요. 헤파린 주사제이고 와파린 경부투여 약물이죠. 이 와파린을 쿠마딘이라고 얘기를 해요. 쿠마딘은 비타민 K의 의존 요소를 감소시켜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쿠마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는 우리가 무슨 검사를 하냐? PT 검사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겠죠. PT는 보통 정상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PT-INR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PT-INR은 국제 표준화 비율이다라고 해서 정상이 0.8에서 1.2까지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PT-INR은 요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죠. 정상보다 얼마를 높게 유지하냐면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쿠마딘을 투여했을 때 쿠마딘은 뭐와 관련이 있다? 비타민 K의 의존 요소를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출혈과 점성출혈이 나타났다. 쿠마딘을 너무 투여해서 항응고 작용이 너무 강력하게 되니 어딘가 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응고를 위해서 우리가 뭘 투여해 줄 수 있냐면 이 비타민 K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쿠마딘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출혈이 발생했으니 부족한 무엇을 넣어줘? 비타민 K를 투여해서 지혈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쿠마딘을 즉시 중지한다고 해서 출혈이 멎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중 유효 농도라는 게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투여됐던 약물의 농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까지는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는 하지 않죠. 중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PT 검사 수치나 PT-INR 수치도 봐야 하고요. 요 출혈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중지하거나 약물을 줄일 수가 있겠죠. 혈소판 수혈하는 거 관련 없고요. 비심지 삽입하는 거, 이게 비심지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 비출혈이 있을 때 어디에서 출혈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심지를 삽입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간호와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농축적혈구 수혈하는 것도 결국 도움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0번. 심한 스트레스로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전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의미하는 거 뭐냐? 우리가 심전도가 나오면 일단 머리 아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심전도 나오면 일단 정상적으로 PQRS가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PQRS, T 다 있죠. ST 분절까지 정상의 파형을 모두 가지고 있네. 그러면 심장은 문제가 없네. 심박에서 동반결절에서 시작해서 재본 것까지 모두 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심장이 우리가 보통 맥박수가 몇 회를 정상으로 얘기하냐면 60에서 100까지를 정상으로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형은 정확히 그려지고 있지만 뭔가 좀 빠른 느낌이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른 느낌인지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맥박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맥박수를 확인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RR을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RR이다 라고 하면 R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다 R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R 간격을 보시면 되는데, R과 R 사이의 간격 안에 이 큰 칸이 몇 개 있느냐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R과 RR 사이에 몇 개 있어요? 두 칸 있죠. 두 칸 조금 더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큰 칸은 하나로 봤을 때 한 칸씩 지나갈 때마다 숫자가 떨어지죠. 300, 150, 100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또 요거 말고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300 안에 이 칸이 몇 개이냐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300 나누기 몇 개 있어요? RR 사이에 2개 있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150이 되겠다. 그러면 박동수는 대충 150 또는 조금 더 떨어지니까 140에서 150 정도가 체크되고 있네. 그럼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있네. 우리가 심장을 많이 뛴다라고 했을 때는 빈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빈맥인데 동성빈맥이야, 심방빈맥이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성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의 자극으로 인해서 동반결절에서 뭔가 더 많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도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반결절에서 발생하는 빈도이기 때문에 모든 파형은 되게 이쁘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심방빈맥이다라고 하면 동반결절에서 너 뛰어라고 신호를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이거 외에 심방 어딘가에서 계속 자극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빈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에서 더 많은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심방 빈맥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발작성 심실성 빈맥이나 또는 심방조동, 심방세동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방 빈맥으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심방 빈맥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심방 빈맥에서는 뭘 더 낼 수가 있냐면 심방 조동을 낼 수가 있어요. 이 피파 위에 F파가 얹어지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 요렇게 PQRS 톱니바퀴 모양, PQRS 톱니바퀴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심방조동이라고 해요. P, QR, ST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게 심방조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파가 얹어지는 심방조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방빈맥에 대한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빈맥이면 동성빈맥이나 심실빈맥 쪽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파형이 다 정확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빈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성빈맥은 보통 미주신경의 자극이 감소하거나 교감신경계 자극이 증가해서 생겨요. 교감신경계가 자극된다라고 하는 거, 열이 났다거나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거나 심부전, 체액손실, 저산소증이 있을 때 동성빈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